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땡!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소비 쿠폰에 대해서 금액별, 색깔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랑 이재명 정부랑 언론이 기사를 쓰는 게 많이 달라졌죠. 윤석열 때는 무조건 화만 내니까 경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윤석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화부터 내니까 언론에서는 경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질타라고 얘기해요. 그 뭐야?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거니까. 윤석열은 지적할 능력이 안 되는 인간이라서 그냥 화만 내니까 경노.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정말 아는 사람이 지적을 해주는 건 질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같이 모르고 그랬으면 경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오늘 소비 쿠폰 금액별 색깔, 저는 이거 어떤 공무원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이거 진짜 이런 놈들은 잘라야 돼요. 내가 보면. 이거는 진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거예요. 인권 감수성. 그 소비 쿠폰에 등급 매겨갖고 사람들 쓸 때 이 사람은 차상위 계층,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고, 그러고 싶냐 진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유, 난 진짜 이거 다 보면서 이거 보세요. 광주에서 이게 발행한 건데 18만 원짜리는 빨간색. 그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야. 빨간색. 야, 어떤 사람 이거 꺼내고 싶겠어? 43만 원짜리 갖고 있지만 그거 사람들 줄 서 갖고 어디 같은 데서 쓸 때 이거 내 주머니, 여러분들 그렇잖아. 내 주머니에 저 보라색 48만 원짜리가 있는데 사람 없을 때 가서 쓰려고 할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응? 그렇지 않아요? 난 진짜 이게 그 너무 이 행정 편의지. 자기네들끼리 일하는데 색깔 구분해 갖고 편하게 일하려고. 진짜 조금만 국민들 생각하고 인권을 생각하면 얼마나 저 빨간색 내면 아유 있는 사람인 척하면서 아유 아무거나 줘요. 아유 나 진짜 이거는 진짜 혼나야 돼 저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저런 거 보면 참 똑똑하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없어 봤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야. 윤석열 같은 양 교수 집안에 그 뭐 9살 때까지 뭐 멜빵 유치원 입고 다니고 모르잖아 저런 거.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한다 이런 개소리 하잖아. 응? 이것도 혼나야 돼. 저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혼나야 돼. 야, 누가 여기다가 금액 표시하래? 그냥 알아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였다가 꼭 18만 원짜리니 33만 원짜리니 이걸 왜 하냐고. 이거 부산에서 한 짓거리거든요. 이거 부산에서 한 짓거리예요. 43만 원짜리, 33만 원짜리. 진짜 금액 사람들이 자기 얼마 받았는지 왜 몰라요? 다 알지요. 거기에 맞춰서 쓰잖아요. 진짜 아유, 나 진짜 조금이라도 국민들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했으면 저런 짓거리 못하죠. 이재명 대통령님 진짜 잘 질타하셨습니다. 이런 인간들 바로 다 혼내야 돼요. 어디서 소비 쿠폰을 차등 지급을 하고 앉아있어. 나쁜 놈의 새끼들. 아우 나 저거 보면서 화가 나갖고 진짜 나는 뭐죠? 애들 그 무상급식 갖고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가 얼마나 오세훈을 욕했습니까? 똑같은 짓거리야 저게. 가난을 증명하게끔 해서. 아유 나 진짜 저거 보면서 속상해갖고 나 진짜. 아유. 하여튼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걸 잘 지적하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 윤석열이었다면 이런 거 알 것 같아요? 에. 빨리 뭐 그거 지급해갖고 뭐 포장마차도 그거 쓸 수 있게끔. 이 소비 쿠폰은 술 마시면서가 안주도 먹고 그러니까 술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 지랄부터 떨었을 거예요 저 새끼는. 아우 재수없어.
그다음 땡땡 뉴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땡.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50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굿즈가 제작한다고 저희 인터넷 신문 시사타파 뉴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연동해 갖고 어플을 다운 받으면 얼마든지 그 앞에다가 이 문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탕화면뿐만 아니라 요것도 있는 거 모르죠. 대통령 휴장을 바탕화면을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역대급 소통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들어가셔갖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요. 여러분들 시계 바탕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손안의 국정 운영이 현실로 다가온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쁘죠? 하여튼 머리 좋아요. 이걸 누가 한다 지금? 김남국 전 의원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다운받으시고 사진을 애플워치에 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굿즈를 공개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폭우로 취소된 타운홀 부산 미팅을 오는 25일 다시 연다고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해수부를 이전하는 걸 갖고 부산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부산을 찾아가서 타운홀 미팅을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부산 분들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님 가시니까 뵙고 싶은 분들은 가서 만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땡문 뉴스였습니다. 국민의 잦은 뭐니 해도 여러분들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네, 김상환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3개월 만에 구인 체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헌재에서 무조건 무슨 검사들 탄핵은 기각시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김상환 헌재 소장이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좀 이제 헌재에서도 좀 다른 기류의 판단이 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왜 오늘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냐면요. 헌법재판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관은 투표를 하지 않아요. 헌법재판관은 투표를 하지 않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임명 동의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김영두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잖아요. 문영배 대행 같이. 근데 이분은 이제 헌재 소장으로 가는 거예요. 헌재 소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헌재 소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임명 동의안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구인 체제가 됐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중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강선우 씨 얘기, 우리 강선우 의원님 얘기부터 합시다. 예. 네, 강선우 의원의 사퇴 배경을 제가 취재한 내용과 이것저것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선우 의원 사퇴는요, 버틸 수 없어서 사퇴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또 터질 게 좀 있었어요. 또 터질 게 있고 이게 어디까지 번질 뻔했냐면 민주당 의원들 전반적으로 보좌진들이 이번에 강선우와 전면적으로 대치를 하면서 사실 이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좌진들을 사실 머슴같이 부르는 의원들이 사실 그게 의원들의 문화였어요. 아무거나 다 시키는. 그러니까 보좌진이라는 게 업무가 없어요. 따로. 대부분. 거의 그 비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터질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벼르고 있다, 누구도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 사태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는데 어떤 결단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의원들이나 그러니까 민주정당의 어떤 정당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여러분들 지지율이 깡패죠. 아니,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고뇌를 하다가 결국은 사퇴를 받아들인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꺾여 버렸거든요. 이번에 인사청문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우리가 맞는 시간이니까. 근데 대통령이 앞으로 이 강선우 의원을 임명을 하려 그랬죠. 어떤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를 했다라는 거는 임명을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24일까지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임명할 의지가 강했었어요. 근데 여론이나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꺾이는 걸 보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정당은요, 지지율 꺾이면 사실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간뒀는데, 제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강선우 의원님이 사퇴를 할 때 가장 당황한 건 좀 민주당이었어요. 이유는 강선우 의원이 3시 50분 정도에 사퇴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1시간 전에 민주당에서는 뭐 변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 공식 입장은 강선우 지키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강선우가 1시간 후에 발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1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론 악화에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론의 악화가 더 심해지는 게 좀 보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선우 의원의 어떤 여성가족부 장관 그 임명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나 우리 민주당 쪽의 여성단체들뿐만 아니라 이쪽에 좀 영향이 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강선우 의원을 너무 무리하다 싶을 정도 여론을 좀, 민주당에서는 여론을 좀 살피고 좀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자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지도부나 민주당 안에서 너무 무리하게 방어를 하다가 보니까 역효과가 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언론들이 그래도 사퇴 안 해? 그러면서 깔게 뉴스토마토에서는 대놓고 그 다음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강선호 쉴드보다는 그냥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인사권자에게 뜻을 맡기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한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역풍을 맞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렸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누구냐면 김현지 보좌관이에요. 제가 실세 중에 실세라고 얘기했던 김현지 보좌관인데, 김현지 보좌관이 강선호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만두십시오. 그러니까 강선호가 버틸 수 없죠. 김현지가 전화하면 대통령의 뜻이잖아. 지금 여러분들 김현지 보좌관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현지 보좌관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이거든요. 지금 총무비서관인데 김현지 보좌관이 어떤 업무에 참여를 하고 있냐면 인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어요. 인사 업무에 김현지가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도 그 인사에 관련이 돼 있잖아. 그래서 오후 2시에 강선우에게 전화를 직접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사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사를 비추고 이제 급속도로 이제 말이 퍼졌고, 근데 그때
민주당은 모르고 있었대요. 하여튼 그런 배경인데 김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 김현지 보좌관은 누가 김현지 보좌관을 추천을 했냐면 박원석 전 의원이에요. 옛날에 시민사회 김현지 보좌관이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럴 때 어떤 예전에는 길거리는 민주노동당 뭐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박원석 의원과 좀 친했었어요. 김현지 보좌관이. 그래서 뭐 그 어린 나이고 그러니까 진로 상담도 하고 뭐 고민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처음 출마할 때 그때 캠프에 들어갔었어요. 처음 캠프에다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박원석 전 의원이. 그래서 김현지 보좌관이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처음 들어가고 처음에 이재명 시장님 떨어지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오래된 동지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 김현지 보좌관님이 어디서 일했냐면 이재명 대통령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고 사실 실세 중에 실세예요.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의원들이 김현지 보좌관을 통해서 뭐 부탁한다, 뭐 보고서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에도 김현지 보좌관이 좀 관련이 돼 있다라고 관여를 하고 있다 얘기들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떤 해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강선 의원의 그 여론 반전의 기미가 안 보였고 막 그 야당들도 비판을 하고 여성단체도 비판을 하고 민주당 안에서 비판 세력들이 좀 있었어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의원들도 뭐 이소영 의원이나 뭐 김상욱 의원이나 뭐 그 여러 의원들이 그 여기저기서 계속 강선을 좀 빼야 되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상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제가 박찬대 의원을 디스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나는 이 상황을 박찬대가 전당대회에 이용을 하려고 했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 사실 여러분들은 그거 놓칠 수 있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박찬대 의원이 3시 20분에 박찬대 의원이 3시 20분에 강선우 사퇴하라 그러고 강선우 사퇴하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3시 20분에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사퇴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20-30분 있다가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해요. 이상하죠? 하려고 한 거잖아. 씨. 응?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이해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냐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박찬대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죠. 사실 박찬대 옆에 이재명을 빼면 박찬대가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왜 저는 박찬대는 이미 강선우 사태를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고심을 하고 있었으면 어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안 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문 보고서를 24일까지 돌려달라라고 했다면 임명을 강행한다는 거잖아. 근데 박찬대가 오늘 대통령의 말을 거슬러서 강선우 사퇴하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거든. 제 말 이해하십니까? 대통령이 이미 재송부한다라고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조용했었잖아. 사실 박찬대 의원님이 진정성이 있을 나름은 재송부 요청할 때 바로 강선우 사퇴하라 그랬으면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어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오늘 3시 20분에 강선우 사퇴하라 라고 얘기하고 강선우가 30분 있다가 사퇴를 해요. 당연히 이거 소문 났죠. 당연히 말 돌았죠. 앞뒤가 그렇잖아. 응? 이미 알고 있었던, 좀 있으면 강선우 사퇴할 걸 알고 미리 선수를 쳐갖고 박찬대가 강선우 사퇴하라라고 떠들고, 그러면 강선우가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그래서 마치 대통령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읽고 있는 박찬대다. 난 이거로 그게 너무 괘씸한 거야. 왜 그러면 이런 뭐 사퇴냐 아니냐 이거는 소문 금방 나거든요. 소문 금방 나요, 이런 거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난 좀 실망을 했어. 굳이 뭐 동료 의원이고 그러면, 아니 난 만약에 내 말이 진실이면 좀 있으면 사퇴할 사람인데 굳이 자기가 사퇴해서 시킨 양 이렇게 떠들 필요가 있었을까? 정천nem 뭐가 된 거야? 조용히나 하고 있지 뭘 쉴드를 치고, 응? 그냥 가만히나 있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통령의 인사권자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지. 뭐 강선우 절대 사수 뭐 그러고 앉아 있어. 응?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제 말 맞죠? 3시 20분에 박찬대가 사퇴하라고 떠드니까 30분 후에 강선우가 사퇴를 해. 말도 안 되잖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응? 뭐 이거 누가 봐도 알고 한 거잖아. 에휴. 그 다음 저는 진짜 강선우 의원은 보다 진짜 걱정되는 건 누구냐면 최동석입니다. 이 막말 유튜버 최동석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명색이 그래도 기자 아닙니까? 최동석 지금 기자들이 뭘 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유튜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저주했던 인간이고, 무조건 이 사람은 보면 예전에 민주당 쪽의 인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하는 사람이 송영길. 거기 누가 소나무당 라인이잖아. 손혜원 라인 이쪽. 지금 인사처장 인사혁신처장 임명되자마자 뭘 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되자마자 자기 유튜브를 삭제를 했어요. 지금 기자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언론사? 제가 삭제한 영상 다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걸린 것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지금 드러날 게, 뭐 저런 사람, 진짜. 과거에 얘가 방송하는 모습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윤석열은 국가적 재앙 근본의 원인, 이런 말 다 동의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말을 무조건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조국 수호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했지만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없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을 우리가 결국 잡고, 김건희를 잡고 국힘당을 잡아야 한다는 게 저희 소신이에요. 윤석열이 개파친다고 윤석열을 만든 게 문재인 때문이다. 다 모든 잘못은 친문이 잘못했다. 나는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과 싸워야지. 왜 우리 내부에 억울한 사람들, 문재인도 속았고 조국도 속았고 저도 속았어요. 여러분들도 속았잖아요. 왜 우리한테 맨날 욕을 하냐 이거지. 저쪽과 싸우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얘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냐. 지 유튜브에요. 2018년 8월 특수부 사실 최대의 잠재력 조국. 2019년 9월 조국 사태 쿠데타의 시작 조국.
검찰총장 중대응결 인사 검증 보고서를 왜 무력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쿠데타의 절정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조국을 엄청 보세요. 한국의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이재명, 추미애, 송영길, 김용민. 한국의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 윤석열, 문재인이래. 응? 한동훈, 조국. 문재인과 조국을 대한민국을 퇴보시킨 사람이 아니 설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아니 조국이 그렇게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속하고 그렇게 다 당하면 억울해서라도 윤석열, 한동훈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설사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욕하시는 분들, 조국 전 장관님 욕하시는 분들 심정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 심정을 갖고 끝까지 맨날 조국과 문재인을 욕하면 그게 뭐가 되냐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지만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저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렇잖아. 쟤네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 그럼 쟤네들과 싸워서 우리 같이 윤석열 끌어내리고 한동훈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맨날 윤석열이가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면 맨날 문재인을 욕해요. 그럼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동요를 받는 거예요. 윤석열이 너무 미우니까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마치 문재인이가 도와준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가 조국을 왜 욕합니까? 조국같이 불쌍하게 당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조국이 한국의 문명을 퇴보시켰다? 지금 검찰개혁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사람이 진짜 조국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 말 틀려요? 조국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검찰개혁 하다가 후퇴하고 못한 거 아쉽고 비판받을 점 있어요. 하지만 검찰이 저렇게 잔인하고 검찰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잔인하고 정말 못된 놈들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것도 조국의 희생이었어요. 제 말 맞죠? 조국이 저렇게 희생당하고 정경심 교수가 부인이 4년 동안 구속돼 있고 진짜 6년 동안 생이별을 하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이제 와서 조국이 문명을 퇴보시켰다?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응?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사람이 강선우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집에 TV가 없어서 모른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휴대폰은 액세서리로 들고 다녀? 나도 집에서 TV 거의 안 봐. 그리고 누군지 알죠? 다 돈 탐사 라인들이에요. 아직도 청담동 옹호하는 인간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옹호하는 인간들. 응? 지금 여러분들 이 최동석 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앞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무조건 쉴드하자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최동석은 뭐가 큰 문제냐면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했고 돈탐사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이미 민사소송도 재판 중에 걸려 있고요. 계속 터집니다. 왜? 기자들이 지금 최동석이 없앤 유튜브들을 다 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사람은 유튜브에 얼마나 막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재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저주를 했던 인간이에요. 저 인간 앞으로 말한 거 한마디 한마디 언론에서 매일 기사화 될 거예요. 응? 언론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사화 될 겁니다. 그럼 뭐라고 뭐라고 진짜 변명을 할 거예요. 응? 진짜 내가 아유 강선우 의혹 TV 없어 모른다 청담동 술자리 방송 옹호해서 재판받고 있고 이런 인간들이 전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 욕하지 않아요.
저도 한때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조국 장관님 비판하는 사람들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죠. 모든 게 문재인 때문이다. 모든 게 조국 때문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새끼가 잘못한 나쁜 놈이지 왜 문재인 조국에게 화살을 돌려갖고 내부에 총질을 하고 왜 그러냐고요. 응? 나는 진짜 욕할 수는 있다고 봐요. 어떻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인데 검찰한테 또 당하고, 응?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개혁도 후퇴하고. 저도 10분 여러분들 심정 이해합니다. 그래도 나쁜 놈은 윤석열이잖아. 응? 안 그래요? 나쁜 놈은 윤석열 김건희잖아. 우리는 그렇게 싸워왔잖아. 여러분들이랑 나랑은. 아쉬워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응? 나 구독자 같은 거 신경 안 써. 문재인 욕해갖고 와 해갖고 그건 민주당의 정통성을 깨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왜 반드시 저는 이 막말 유튜버의 인사처장을 왜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나중에 결국은 친문, 친명 갈라치기 딱 좋습니다. 오죽하면 어제 윤건영 의원이 한숨을 뭐라고 모멸적이다 뭐 이렇게 이거 나중에 이런 인간들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담 품었던 놈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처장으로 중용했다라고 하면 친문, 친명이라는 이 거룩한 계보가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응? 이거 밖에서 얼마든지 이용해갖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기 너무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이제 집권 50일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애들은 바로바로 날려야 된다.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런 잘못된 막말 유튜버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너스 70점 한국을 퇴보시켰대. 전 세계의 선진국 문재인 대통령 때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었고 남북 관계에 눈물을 흘렸다. 나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하는 걸 보면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 해외 나가면 국뽕이 차올랐다. 진짜 윤석열을 검찰이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전부 신중하고 믿고 하다가 윤석열이가 뒤통수 쳐갖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불쌍하게 당했잖아. 여기서 윤석열 인사청문회 할 때 뉴스타파 빼고 윤석열 응원 안 한 사람 누구 있어? 응? 내가 하나 물어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 때 응원 안 한 사람 뉴스타파 빼고 누구 있어? 나 윤석열 응원했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윤석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난 난리를 쳤던 사람이야. 이제 와서 그때 자기네들은 윤석열을 반대한 척?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때 민주당에서 윤석열 얼마나 옹호를 하고 그랬더니 누가 윤석열을 추천했냐? 누가 윤석열을 윤석열이 사람 속이자고 들이고 봉욱, 윤석열 몇몇 이렇게 검찰총장 후보자 면담을 했더니 유일하게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는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라고 하니까 적폐청산도 김건희 누구죠? 이명박근혜 구속시키고 그때 전부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 올 때 여러분들 무슨 어떤 말을 했어요? 이제 이명박 죽었다. 박근혜 죽었다. 다 그러면서 응원했던 사람들이잖아. 속이자고 들이렸던 이 나쁜 놈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사단들을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문재인 탓을 할 거야? 응?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응? 나는 문재인 대통령 원망스럽고 윤석열이라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산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죠. 응? 인사 검증에 소홀히 한 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라는 거 알면서도 임명한 거 아니잖아. 다 속았잖아. 지네도 속아놓고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 난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처장 나 하나 물어봅시다.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TV 없어서 모른다. 공직은 왜 하냐? TV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인사 검증을 하고 인사처장을 합니까? 이게 변명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앞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른다는 뜻인데, 아니 TV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인사처장을 하고 인사 검증을 해?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 강선우 임명하냐 마냐의 문제를 TV가 없어서 모른다고 하면 그런 공직은 왜 맡냐고. 응? 이 돈탐사, 이 소나무당, 송영길, 손혜원 이쪽 묻으면 이상해져 사람들이 다. 응? 하여튼 돈탐사랑 엮이고 손혜원이랑 엮이고, 응? 거기에 피해자 송영길 이렇게 엮이면 다 최후가 이래. 그 다음에 특검 얘기 좀 할게요. 아유 진짜. 송영길 의원은 지금 거의 손혜원 손절해갖고 아예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네, 우리 내란 수계 윤석열이 24일 재판도 못 나간다. 이유는 건강상 이유. 지 구속 적부심에는 1시간 먼저 미리 나가갖고 출석해 있고, 법원에서 부르는 거나 특검에서 부르는 거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대박입니다. 윤석열이가 제가 어제 얘기한 거 있죠, 여러분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20대 대선에서 0.73으로 이길 때 윤석열이가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 집사람은 손해만 봤습니다. 이것도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는 건 뭐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힘당 400억 물리겠다는 겁니다. 2020년 대선 토론 과정에서 저희 집사람은 손해봤다 발언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건 100% 손해. 검찰 조사에 김건희랑 최은순 23억인가 그 이익 반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겁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드러나면 20대 대선에서 썼던 선거부조금 450억인가를 토해내야 돼요. 잘한다 김건희 특검.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너무 특검에서 구속영장 신청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되면 법원을 좀 우리가 질타하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김건희 특검에서 윤상현을 압수수색도 했고 윤상현을 27일 날 소환 통보를 또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오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27일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것은 명태균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어디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뭐 상현이가 그 공천 관리를 상현이에게 내가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윤석열 입에서 직접 윤상현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건데 이거 윤상현이 엄청 쫄았대요. 윤상현이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비밀번호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압수수색, 소환, 불응하면 또 소환, 거기서 소환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영장 친다 그랬잖아요. 윤상현이 눈치 빠르죠.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하겠습니다. 포렌식도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지가 알아서 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윤상현이가 눈치 엄청 빠르잖아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수 깡패당이잖아. 지금 의원이 대가리 머릿수가 깡패라고 했잖아 내가. 특검이 윤상현 구속영장 치는 순간 윤상현은 바로 끌려가니까. 지금 국힘당이 벌벌벌 떠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금 국힘당이 벌벌벌 떠는 이유가 뭐겠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무조건 다 통과시켜요. 150명만 150석 찬성이면 되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다 구속영장 하고. 맞아, 걔네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했잖아. 면책 특권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 포기했잖아. 그 얘네들 특검에 최대한 협조를 해갖고 영장 청구 안 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지금 태도가 확 바뀌었대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대박인 게 그 도망간 김예성이의 부인을 소환했죠. 응? 그러니까 계속 특검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윤상현, 어제는 막 이런 소환한다는 거 뭐죠? 좀 있으면 구속영장 치거나 체포영장 친다는 거예요. 특검에서 도망간 김예성의 부인을 왜 불렀을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기억나십니까? 사라진 184억을 반띵하면 92억, 그쵸? 184억을 반띵하면 92억을 반띵하면 46억. 그 얘기 해줬죠. 2분의 1 법칙. 그래서 김예성이가 46억을 꿀꺽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46억 원을 김예성이가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어려운 용어 안 쓸게요. 이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김예성이가 이노베스트라는 회사를 걸쳐서 자기가 돈을 가져갔거든요. 자기 주머니로. 이 이노베스트의 사내 이사로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김예성의 부인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노베스트라는 회사를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김예성이가 투자받은 돈을 이쪽으로 투자를 한 척하고 자기가 빼돌린 거죠. 특검이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이노베스트의 사내 이사이지만 100% 주식을 갖고 있는 김예성이의 부인을 소환을 한 거죠. 공범이죠, 공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여러분 잘 보세요. 특검이 진짜 무서운 게, 이거 100% 구속되잖아. 돈 출처 밝히라고 하고. 그러면 공범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치면 어떻게 돼? 김예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제 아시겠어요? 이 검찰의 잔인한 기술들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옛날에 독립운동가도 가족들이 마을에서 산속에 숨어 있는데 마을에서 가족들 뭐 당하면 못 견디거든요. 근데 김예성이 잡기 위해서 당연히 이 돈의 출처 흐름, 김예성 부인 회사 이노베스트 일로 해갖고 김예성 부인 체포영장 찍으면 김예성 들어오겠죠. 응? 그래서 오늘 소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 잠적한 놈 또 누구 있다 그랬죠. 제가 삼부토건 부회장,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 회장. 실질적으로 이놈이 주가 조작에 전면에 나섰고 얘 배후에는 김건희다. 사실 그래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실제 소유주는 저는 김건희라고 생각한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이기훈이가 잠적을 했죠. 삼부토건 부회장. 지금 김건희 사건의 돈의 저수지는 이 이기훈이랑 주가 조작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기훈과 결국은 저 김예성입니다. 경찰이 특검에 체포조를 꾸렸습니다. 얘가 지금 밀항한다는 첩보도 있고 어디에 숨어있다는 첩보도 막 있죠. 경찰에서 따로 김예성 체포조를, 김예성이 아니라 이기훈 체포조를 만들어서 지금 특검이 경찰에 인력을 요청을 해갖고 이기훈 체포조를 나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키를 들고 있다는 거야. 스모킹 거는 얘한테 나온다는 거야. 이기훈 털면 국힘당, 그 다음에 삼부토건에 관련된 뭐 원희룡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체포조까지 특검이 경찰에 요구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요 혐의자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밀항 가능성 첩보 입수하고 체포영장을 했는데도 아직 어디 숨어 있는지가 안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 여러분들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자 지금 국힘당 의원이죠. 조은희를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왜 소환했냐?
벌벌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특검의 줄소 안에 벌벌벌 뜨는데 지금 명태균 리스트가 지금 까지면서 조은희, 윤상영 막 줄소환 되는 겁니다. 근데 조은희는 어떤 혐의가 있냐면 명태균한테 자기 그 지역구 책임당원 리스트를 넘겼어요. 여론조작해달라고. 서초구에 있는 책임당원, 서초구에 있는 국힘당 당원 명부를 명태균한테 넘긴 겁니다. 개인정보법 위반도 되고 다 되죠. 그래서 명태균이가 그걸 보고 전화를 돌려갖고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특검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넘긴 거예요. 그럼 기억나잖아. 윤석열이가 내가 상현이한테 더 얘기할게. 그러니까 결국은 조은희 때려잡고 윤상현 때려잡고. 근데 검찰이 조은희 윤상현이가 목표일까? 아니잖아. 결국은 조은희 윤상현 때려잡으면 결국은 윤석열이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다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밑에서부터 엄청 쪼는 거고 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금방은 제가 얘기한 거는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지금은 내란 특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란 특검도 대박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여러분들 얼마나 타겟을 잘 잡았냐면 윤석열 계엄령 선포할 때 위증 게이트래요. 위증 게이트. 이거 지네끼리 안가에 만나갖고 전부 말 맞추고 했었죠. 한덕수, 저는 그 계엄 선포문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낙타. 저는 살려주세요. 낙타. 맨날 이랬잖아. 그랬더니 CCTV 봤더니 정독을 하고 있어. 특검에서 CCTV를 봤더니 CCTV를 이렇게 틀었더니 이상민이랑 한덕수랑 모여갖고 밑줄 쫙 그면서 포고령을 막 보고 있잖아. 응? 그랬더니 어때? 전부 위증한 거야. 그래서 특검이 한덕수, 이상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상목까지, 응? 사법 처리 임박했다는 건 뭐죠? 구속영장 친다는 거죠. 그쵸? 지금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엊그저께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야? 이상민 불렀었잖아. 소방청장 부르고 내란 특검에서 단전 단수 의혹. 오늘은 소방청장 불렀잖아. 근데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계엄 문건 쪽지 이런 거에 보면 CCTV에서 확대해 갖고 보면 경향신문 단전 단수 그런 메모가 있고 그런 문건이 있었다. 근데 이상민이는 자기는 멀리서 슬쩍 다 거짓말했거든. 그래서 위증 게이트. 그래서 지금 못 봤다던 계엄 문건 CCTV에 포착됐고 지시 안 했다던 언론 통제 내부자 진실을 통해 진술로 들통나고 있고 한덕수, 최성목 둘 다 여러분 뭐라 했어요? 최성목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머니에 누가 슬쩍 뭐 뒷주머니에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잖아. 종이가 꼭 몇 번 접혀갖고 있었다. 한덕수, 최상목 계엄 문건 못 봤다고 위증했었는데 전부 정독. CCTV 보면 정독. 특검이 계엄 문건 몰랐습니까? 그럼 이건 뭐죠? 했더니 한덕수 공부하고 있어. 막 밑줄 긋고 계엄 문건 1 옆에 이상민. 이상민이 판사잖아. 법률적 조언해주고 있고. 이상민 언론 통제 지시 없었다 그랬더니 소방청장 예전에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더니 여러분들 소방청장 오늘 특검 끌려갔거든요. 정권 바뀌었잖아요. 180도 다른 진술. 이상민이에게 전화가 왔고 술술술술술 다 봅니다. 지금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특검 조사 갔다 와서 제대로 얘기 안 하면 그 다음날 영장 치니까 쫄아갖고 성실하게 최대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특검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을 치니까 얘네들이 제발 영장만은 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소방청장 다 부르고 갔대요 오늘. 그리고 최상목이 접힌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잖아요. 그 문건에는 접힌 흔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계엄 회의, 이 위증 게이트 조만간 사법 처리가 임박됐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천하의 개 호러 싹 천박한 개 그지 잡년이 하루 한 개씩만 조사받게 해주세요. 황제 조사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지가 뭔데? 지가 아직도 나 김건희야. 미쳤어? 나 김건희야. 특검한테 하루에 한 개씩, 너 하루에 한 개씩 혐의 조사받으면 특검 끝나. 네 혐의는 내가 봐도 최하 500개, 1000개는 더 될 거야, 파면. 근데 특검이 날짜가 없다. 특검이 17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씩만 받게 해주세요. 네가 뭔데? 어? 네 그 띨빠기가 아직도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인 줄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특검 열나 멋있습니다. 황제조사 김건희 측 변호인이 합의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합의 불필요하다. 그냥 출석하라. 열나 멋있죠.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 하루에 한 건씩 조사 좀 하자, 협의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냥 출석해요. 그런 협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의 소환으로 29일 안 나갈 예정이죠. 많이 아플 예정이시고, 그 다음에 이 천하의 개 천박한 개 호로 잡는 6일 날 그래서 황제 특검 황제 조사 요구를 하는데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특검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루 한 개씩만 받게 해주세요. 그냥 출석하라. 멋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건희 측 변호사가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 그랬대. 미친 거지. 하루에 한 개씩이 아니라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창수랑 검사 새끼들이 경호처 가갖고 안 가갖고 휴대폰 뺏기고 했듯이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 아니 내란 수계의 특검까지, 여태까지 여러분들 특검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왜 나왔습니까? 진작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뭐 제3,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거 그게 있죠. 첫 번째 서면 조사, 두 번째 제3 장소에서의 조사. 아직도 지가 대통령인 줄 아는 거야. 김건희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하자. 그리고 조사 방식 협의하자. 진짜 조사 방식 좀 얘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윤석열이가 사형을 선고받고 김건희가 100% 감옥에 가겠죠. 저는 김건희가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건희가 내란 수괴고 이 외환죄, 내란죄 모두 김건희가 다 수장이에요. 제 바람은 있어요. 제가 악마가 아닌데 저는 김건희랑 윤석열은 정말 가장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저주를 퍼붓고 싶어요. 저는 김건희, 윤석열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이 5천만 국민들이 3년 동안 그 추위에 떨고 나라 망하고 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가장 김건희는, 특히 이 김건희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여튼 너무 조사할 게 많아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1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 잣 윤희숙을 패싱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 의총에서 윤희숙의 혁신안을 좀 들어보자라고 의총을 열었는데 윤희숙한테 연락을 안 해. 윤희숙한테 연락을 안 해놓고 윤희숙한테 혁신안을 들어보자. 이 말 같지도 않은 하다가 지네끼리 윤희숙이 안 와서 혁신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 내가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제가 어제 국민의 잣 이 내란 정당에서 인권위원을 추천했는데 내란 동조 세력들을 인권위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라고 했었죠. 근데 민주당이 이거는 부결시킬 거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관례상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야 그런 관행이 어딨어 인정 못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결 방침을 했어요. 민주당이 부결로 내부에 정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유상범이가 깜짝 놀래갖고 인권위 부결에 일단 보류를 했어요. 못 올렸어요. 국회에 상정조차 못했어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야, 이제 국민의 잣 이제 전당대회가 사실 다음 달 중순 8월 중순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한동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누가 달 것인가. 지금 희한합니다. 한동훈이는 오전에는 나오려고 그러다가 오후에는 안 나오려고 그러다가 정치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되게 똑똑해 보이고 되게 판단이 좋은 사람 같은데 어쩔 때는 이상한 판단을 하죠. 왜 저랬지? 이해할 수 없는 판단.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이번에 이 선택을 해도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남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한대요. 그래갖고 늘 무리수를 두고 역풍 맞고 나갔다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맨날 정계 은퇴한다 그랬다가 복귀하고 한동훈이가 요즘 그렇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쪽에서 이쪽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거든요. 전당대회 나가기 전에 여의도는 아침에 어떤 그룹을 만나면 출마해라. 또 어떤 그룹을 만나면 출마하지 말아라. 그러면 출마하지 말라는 사람들 한동훈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특검 수사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갖고 내년 지방선거 해서 깨지면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만류하는 파가 있고 한동훈 나가라고 지금 등 떠미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그런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윤 세력과 싸워서 당을 개혁해야지 한동훈의 정치적 서사시가 써지는 것이다. 졸라 멋있지 말로는. 응?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면서 당을 친윤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러면 그게 다 한동훈 걸로 남는 것이다. 근데 현실은 막막하죠. 영남 기득권 세력들이 배지를 달고 있는데 한동훈에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한동훈 이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동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동훈이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당대표 선거에 안 나올 것 같으면요 조용해야 돼요. 근데 한동훈이가 요즘 자꾸 SNS에다가 글을 적는 짓거리를 하는 거 보니까 얘 나오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할 때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요즘 SNS에다가 글 적고 그런 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일단은 나오는데 더 무게감을 저는 실어줘요.
왜 그러면 잊혀지는 존재보다는 싸워서 또 피 터지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게 그게 더 지 주변에선. 그러면 아까 어느 분이 질문했죠. 주진우가 국힘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이거 뭐냐면요. 이거 특검 수사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특검에서 800-7070 이 전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최혜병 특검에서 너 주진우 그 당시에 최혜병 사건이 터질 때 주진우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청와대 그 당시에 용산 법률 비서관이었어요. 얘는 누가 봐도 주진우는 그 경로 외압 여기에 당사자입니다. 주진우 법률 비서관이 국방부와 통화하고 김계관과 통화하고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얘는 당대표 출마하는 거는 방탄용이에요. 특검 수사 피하려고. 지금 전당대회 중이니까 수사에 응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특검 수사가 생각보다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윤상현 나와라, 누구 나와라, 좀 있으면 다 영장 칠라 그러거든요. 한동훈 막 다 영장 칠라 그래요. 그럼 누구죠? 최혜병 특검에서 이명현 특검에서도 당연히 주진우 누가 봐도 얘는 영장 치거나 주요 피의자거든요. 그러면 한 달 후 당대표 선거가 8월 중순이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특검 수사를 한 달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방탄이에요. 도피성 출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이제 전환길이가 사퇴를 했습니다. 전환길이가 당대표 출마를 하려다가 사퇴했다는 것은 김문수를 밀겠다는 거죠. 누가 봐도 김문수 세력과 극우 세력들의 어떤 이번에 어게인준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하고, 이제 여기에 맞서서 지금 저는 이따가 왜 한동훈이 나오려고 하는지 말씀드리는 게, 장동혁이가 친윤 세력들이 지금 사실 장동혁을 밀거든요. 친윤은 김문수 안 밀어요. 김문수는 지금 자가 발전이에요. 다행히 김문수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지난 대선을 뛰면서 떨어졌지만 자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나름 40%라는 지지율을 받으면서 김문수 팬들이 생겼어요. 김문수 팬들이 생기다 보니까 김문수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장동혁 친윤이 밀고 있는 장동혁이 제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저는 장동혁과 김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동혁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계엄 유발의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똑같죠? 얘도 계엄을 유발한 거는 민주당 탓이다. 그건 내란을 옹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문수나 장동혁이나 내란 옹호 세력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저는 출마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동혁과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김문수, 장동혁이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한동훈이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이는 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선 투표가 있잖아. 결선 투표. 응? 얘네들은 결선 투표, 그러니까 당 한 방에, 예전에 한동훈이가 당대표 될 때 60몇 % 얻어갖고 결선 투표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면 60몇 %, 그러니까 50% 미만만 막으면 3자 대결에서 결국은 양자 대결이 되잖아요. 장동혁, 김문수, 그 다음에 한동훈 3파전인데 한동훈이나 하나 올라간다고 치고, 그러면 장동혁이나 김문수 둘 중에 이긴 사람이 올라가면 얘네들은 단일화할 가능성이 많죠. 장동혁은 맞아요. 완전한 걔는 기회주의자예요. 장동혁 처음에 친한계였어요. 기억나시죠? 장동혁이가 처음에 친한계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친윤 세력이, 한동훈 대표 시절에 장동혁이 최고위원까지 했었거든. 근데 갑자기 용산에 오다가 떨어졌는지 장동혁이가 친윤 쪽으로 붙으면서 한동훈을 치더라고. 친한이었어 처음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셔도 김문수는 친윤이 아니죠. 친윤이 김문수를 바지로 썰랐다가 김문수가 말을 안 들어갖고 한덕수 대선 후보로 만든 게 실패해서, 사실 친윤이 볼 때는 김문수는 말 안 듣는
사실 자기네들과 결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이를 내보낸 거예요. 그럼 장동혁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김문수랑 표를 나눠 먹게 된단 말이야. 예선전에서. 근데 선거는 결국 장동혁, 김문수, 한동훈이가 붙으면 찬탄이냐 반탄이냐 또다시 어게인 이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동훈이가 처음에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깨지면서 친윤 세력과 싸우는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는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친윤 세력, 친한계에서는 내년 못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친윤계나 이런 애들이 전혀 영남 자민련을 각오를 하더라도 절대 당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나온다고 봐요. 이유가 한동훈이는 사실 목표가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잖아요. 한동훈이는 결국은 공천권을 쥐어서 2028년 총선에서 자기가 공천을 하고 싶고 영남 물갈이 그리고 친윤 세력 솎아내는 건데 저는 웃기지 않아요? 가장 친윤은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친윤 세력들 솎아낸다는 건 더 웃겨요. 지가 가장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친윤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장동혁이 출마 선언문을 보면 민주당 프레임으로 구구몰이 용납이 안 된다. 주변 보면 이제 권영세랑 권선동은 이제 배후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영남의 조직을 전부 장동혁에게 밀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당에 이게 여러분들 국힘당은요 의원들이 밀으면 이겨요.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 20%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 투표에도 얘네들은 아직도 그 지역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책임 당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책임 당원들을 국힘당은 아직 지네가 조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거하면 이쪽이 좀 원사이드하게 이겨요. 제가 보면 얘네 선거 결국은 우리는 뭐 장동혁이 되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장동혁, 김문수, 한동훈 우리 입장에서 베스트는 김문수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당대표 되고 전환길이 최고위원 되고 나는 김문수를 응원합니다. 저는 김문수가 당대표 딱 되고 전환길 최고위원 되고 김계리 변호사인가? 걔 원내 대변인 되고 아니 그 당대표 대변인실에 들어가고 김계리 대변인 전환길 최고위원 막 이런 애들 저는 환상의 복지라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출마할까 아침에는 출마를 굳었다가 밤에는 안 나가야지 또 아침이면 또 나가야지 지금 얘기해서 대선 경선에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가 재현되는 것이죠 지난 대선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친윤이 이제는 김문수가 아닌 장동혁을 밀기 때문에 과연 장동혁 대 한동훈이냐 김문수 대 한동훈이냐 요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관세 얘기 좀 할게요. 일본이 여러분들 지금 완전 미국한테 통 큰 양보를 해갖고 일본이 완전 통 큰 양보를 해갖고 지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어요.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 표를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요구가 우리나라의 요구와 너무 비슷해요. 일본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지금 다 양보를 했는지 아세요? 지금 완전 통 큰 양보라고 해갖고 미국에다가 759조를 투자를 하고 쌀을 개방하고 자동차 시장도 개방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알래스카 개발도 참여를 하겠다. 이거 우리나라한테 요구했던 거랑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한번 도표 보여드릴게요. 미국 쪽 관세 조치 및 요구사항과 한국 쪽 대응 카드. 미국이 이제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관세율을 인하 및 무역 불균형 점유 해소시키자. 그다음 품목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품목 이거는 조선업을 겨냥한 것이죠. 자동차랑 반도체, 바이오 등 부과하겠다. 우리나라는 LNG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겠다. 미국의 그 가스 같은 걸 확대하겠다. 조선산업 제조력 경쟁력 강화를 협조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조선소를 짓겠다.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가 짓겠다. 얼마를 짓겠냐라고는 얘기를 안 했죠. 비관세 요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게 가장 문제예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및 쌀 시장 개방해달라. 이건 우리나라 사실 식량 주권 문제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가장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농민단체나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재명 정부 때리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쌀, 소고기, 과일 등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절차를 완화하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통상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겠다. 안보 요건은 방위비 분담 요금포 국방비 증액 뭐 100조를 요구한다 이런 소리도 있죠. 주한미군 역할을 재조정하겠다.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우리가 국방비 증액하겠다, 검토하겠다. 전시작전권 등 조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 대응 방침은 지금 일본이 얼마나 많은 도란프가 지금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거든요. 지금 관세 유예가 8월 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에 더해 미국의 5,500억 달러, 759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도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나아가겠다. 그 다음에 그 대규모 쌀, 농산물 등 추가 개방을 하겠다. 이런 건데, 저 걱정이에요. 요거 협상 잘못하면 우리나라, 우리 이재명 정부가 많이 흔들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이 제대로 발표를 안 했는데, 도란프가 어떤 놈입니까? 관세 합의 이면에는 미국 군사장비 수십억 달러, 항공기 100대를 구매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 군사장비 수십억 달러랑 항공기 100대를 구매했다라는 것은 일본이 좋은 거죠. 미국은 전략자산을 절대 여러분들 팔지 않아요. 엄청나게 759조 투자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기 원래 안 팔아요, 다른 나라에게. 근데 100대를 미국이 일본에게 제공을 해주고 군사장비 수십억 달러를 제공해준다는 게, 일본이 자유대가 아닌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 동아시아의 침략의 야욕을 다시 일으키는데, 일본의 요구사항이잖아, 늘. 지금 그래서 보잉사 항공기 100대 구매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759조를 투자하겠다? 쌀도 개방하겠다? 자동차도 개방하겠다? 그러면 일본이 얻는 게 뭐지? 그 이면에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장비를 구매를 허락을 받았다. 제가 보면 좀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 기업으로부터 한 140억 달러, 19조에서 23조. 그래서 전략 무기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우리나라도 참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잘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게 천연가스 알래스카 같이 개발하자 합작회사를 요구하고 있고, 방위비 증액해달라고 있고, 농수산물 개방해달라고 하고 있고, 조선업이나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바이오 이런 모든 기업들을 미국 내에 공장을 설치하라. 그런 관세를 깎아주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협상은요, 딴 거 없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면 우리는 그러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니즈가 무엇일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 미국과 협상을 잘해야 된다. 뭐 미군 철수해도 상관은 없지만 미군 철수하면 이재명 대통령 공격받다가 5년 끝나요. 슬프지만. 그렇죠? 미군 철수하면 저 안보로 이재명 정부 일도 못하게 5년 동안 때립니다. 그냥. 그래서 미국의 우리나라가 참 줄기에 마땅하지 않아갖고 고민 좀 스러울 것 같습니다. 고민 많지. 그래갖고 지금 위성락뿐만 아니라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임명되자마자 바로 미국 날아가고 우리가 3주의 시간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24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데 누구보다도 돌파력이 강한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협상도 잘 해갖고 농민들의 반발이 없고 미국과도 빨리 나는 빨리 그래서 정상회담을 좀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산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저쪽에서 계속 미국의 트럼프가 이재명을 안 만나준다 이런 프레임이 좀 여기저기서 지금 조금씩 들려요.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방송 마지막에 이름 좀 말씀해 드릴게요. 강선우 의원님 어떻게 보면 사퇴한 거 아쉽죠. 한편에서는 좀 잘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쉽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왕 사퇴를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하셨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강선우 의원 문제로 이제 언론과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은 끝났다. 그거 기억나세요? 강선우 의원을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는 순간 언론과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은 끝났다. 이제는 무조건 이재명 정부를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스스로 자진 사퇴는 굉장히 언론 입장에서는 나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패 신화가 깨졌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측근이었죠. 사실 강선우 의원이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는 건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친명이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언론의 허니문 기간은 연장됐다. 이제는 만약에 강선우 의원을 계속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소통 불통은 윤석열과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프레임을 짜려고 했는데 오늘 강선우 의원님이 자진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하셔갖고 일단 언론이 이재명 정부를 깔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다. 그래서 특검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론은 왜 그러냐면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언론이 이제 타겟을 잡고 민주당 의원들을 검증을 하고 인사들에서 검증을 하면 특검 뉴스가 묻혀버려요. 특검 뉴스가 묻혀요. 근데 이제는 특검 뉴스가 다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힘당 이 내란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하는 게 저에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강선우, 이진숙 뭐 요즘 최근에 인사들 문제 때문에 사실 특검 뉴스가 많이 묻혔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 없었어요? 특검 뉴스가 많이 묻혔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마 여러분들 특검 뉴스가 메인에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8월 6일 날 김건희가 출석한 이후에는 모든 언론은 한 일주일, 2주일간은 김건희 뉴스로 도배되는 거예요. 일주일, 2주일간은 김건희 뉴스가 도배되는 거예요. 허니문이 언제 있었냐? 그래도 처음에 이재명 보수들이 이재명 정부 흠잡을 거 없다 그런 거를 실어주는 자체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나름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허니문을 저는 반하지 않습니다. 잘하는데 까는 놈들은 개혁의 대상이죠, 언론도. 근데 잘하는 걸 안 써주고 오히려 딴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 이런 놈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내란 세력들 척결할 때 특검의 수사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걸 봐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인사 문제는 비록 2명이 낙마하고 그랬지만
더 좋은 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임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내란 세력 척결과 특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내각 중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낙마율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낙마율이 가장 적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보좌관은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고, 근데 워낙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정치적 동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분의 말을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현지 보좌관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뭐 비선 실세, 비선이 아니라 그분은 총무 비선이 자꾸 김현지를 비선이라고 하는데 그 비선 아닙니다. 김현지는 총무 비서관이라서요. 엄연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니까 직책이 없는 사람들을 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비선이 아닙니다. 용산에 청와대 대통령실에 직책이 있는 사람이 왜 비선이에요? 그건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선은 직책이 없어야지. 건진법사나 이런 애들, 먼 법사, 뭐 이런 걔네들이나 비선이지. 이거 직책이 있는 사람이 왜 비선입니까? 하여튼 뭐 원래 정권 초반에 인수위도 없이 이 정도면 잘 꾸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 초반에 인수위도 없이 이 정도면 잘 꾸려가는 건데, 다만 저런 최동석 막말을 했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통성을 흐트러버리고,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친노, 친문, 친명을 분열을 씨앗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민주당 내에 막말을 퍼붓고 문재인 대통령과 친노, 친문을 저주했던 저런 자는 인사혁신처장에 앉을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